자, 그럼 인간관계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5분을 만났지만은 단 5분을 만났지만은 10년을 만난 것처럼 지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자, 5분을 만났지만 10년을 만난 것처럼 지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요.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처음 만났지만 금방 친해져 버려요. 우리처럼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빨리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상담할 때 이제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얼마나 빨리 친해질 것인가에 저는 관심이 많죠.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빠르게 믿음 신뢰를 구축하고 자 편안하게 내면의 이야기를 하게끔 제가 도와드리죠. 요걸 우리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레포를 형성한다. 라포라는 것은 통하는 상태, 공감대 형성, 믿음 신뢰의 관계, 협조할 수 있는 상태. NLP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바로 이제 또 인간관계 이 라포의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참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라포. 자, 이 라포는 앞으로 이제 제가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또 강의를 해야 될 파트이기도 하지만 이 라포라는 것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예, 잘 맞춰줘야 됩니다. 페이싱, 리딩, 즉 보조를 맞추고 리딩 이끌기, 보조를 맞추고 이끌기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인간관계 핵심이라면은 충분히 잘 보조를 맞춰주면, 충분히 잘 맞춰주면은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포가 형성이 잘 되면은 우리가 잘 이끌 수가 있어요. 뭐 강의를 할 때도 이 라포는 중요하고요, 상담할 때도 라포가 중요하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이 라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맞춰주는 겁니다. 자, 대화의 내용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 뭐 신념체계, 그 사람의 성격, 기질 다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것도.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이분은 짬뽕을 좋아하네. 그럼 내가 짜장면을 포기하고 짬뽕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20대 결혼을 할 때 커플티를 입죠. 커플티. 왜 커플티를 우리는 입었죠? 커플 반지를 끼고, 그죠? 커플티를 입었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 이 커플티나 커플 반지가 상징하는 거는 우리는 비슷하다. 우리는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그 이미지, 그 에너지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지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은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이끌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공통분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화제도 비슷한 공통의 그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몸짓, 같은 신체 언어를 사용하고, 자 목소리도 같은 목소리 톤에 비슷하게 말하는 속도에 같은 억양에 자 목소리의 특징들도 맞춰주는 거죠. 근데 메르비안이라는 사람 연구를 해보니까 말의 내용은 단지 7%만 영향을 주고 이 목소리, 음성 언어가 38%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언어가 55%나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93%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93% 비언어적인 거. 단지 7%만 언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93%의 음성 언어나 신체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맞춰갈 것인가, 페이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라포의 힘이 달라진다는 거죠. 대화를 할 때도 이제 우리가 돌직구, 뭐 직설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은유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비유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어떤 질문형, 간접적인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에릭슨 체면 과정을 이제 잘 공부를 하시면 간접적인 어떤 그 표현, 은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훈련하게 됩니다. 에릭슨은 절대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죠. 항상 간접적으로 또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훈련해야 될 게 바로 이제 돌직구가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 또는 스토리텔링, 간접적인 그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은
우리 무의식은 직설적인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순간에 의식이 긴장을 해버려요. 의식 경계를 해버린다는 거죠. 또 나한테 뭐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직설적인 표현을 가능하면 안 해야 되고요. 한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라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거의 돌직구였거든요. NLP 배우기 전에 거의 돌직구형으로 말이 좀 세다, 강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마 제가 센 말을 안 할 거예요. 거의 좀 부드럽죠, 제가. 그렇죠. 제 말에 상처를 받고, 예, 말씀하세요, 우리 이선희 선생님. 아닙니다. 부드럽습니다. 부드러. 근데 제가 옛날에는 아주 센 사람이었다는 거죠. NLP 이전에 저 때문에 그 말에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제 NLP 체면을 이제 하면서 말이 엄청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은 체면을 거는 말이 있고요. 체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탈체면 합법, 탈체면 합법과 체면 합법이 있다는 거죠. 탈체면이라는 것은 잘못된 체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상희 선생님 지난주에 저한테 질문한 게 메타 모델 질문하셨죠? 메타 모델. 메타 모델은 네. 체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합법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 있거나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나 제한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질문형으로 도전하면서 즉 코치코치 따지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생각에 벗어나게 만들고 제한적 신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메타 모델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질문 있는데 죄송해요. 네 질문 질문하세요.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인 게 있는데, 예,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거를 긍정으로 바꾸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 내가 부정이 있는지 긍정이 있는지는 그러면 대화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라포 형성을 통해서 그걸 끌어당기는 거를 NLP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NLP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은 어떤 부분을 삭제를 시키거나 왜곡을 하거나 일반화시켜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군요.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할 수도 있는데 당신 나를 좋아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왜곡을 시켰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네. 우리는 이미 인식을 했지. 그래서 이제 도전해야지.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빠 저 시험에 떨어졌어요.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저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저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야 돼요. 자, 사실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 이제 아빠 입장에서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죠. 대학 시험에 떨어진 모든 사람은 다 죽었을까?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을까? 대학 시험에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재수를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은 메타 모델의 1 마음 읽기를 위반했구나. 이 수행자 상실을 위반했구나. 3번의 인과관계를 위반했네. 4번의 복문 등식을 위반했네. 5번의 기본 가정을 위반했구나. 6번의 포괄적 수량화를 위반했네. 7번의 수법 기능업. 자, 8번의 명사화. 9번의 비구체적 동사. 10번의 단순 생략. 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쭉 메타 모델을 볼 때, 이번은 1번 위반, 3번 위반, 8번 위반된 게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위반된 것에 맞게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은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꼬치꼬치 따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누가 꼬치꼬치 따질 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 모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라포 형성을 해서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된 걸 확인하면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도 너무 따지듯이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목소리도 부드럽게 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회사에 가면 이제 미스 킴 커피 한 잔 타와. 커피는 여자가 타는 게 맞잖아. 커피는 여자가 타는 게 맞잖아. 이렇게 뭐 상사가 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표시를 내기보다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건 아, 회사에서 커피를 여자가 타야 된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회사에서 커피를 여자가 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을 아주 부드러운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다면은 상사한테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보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사를 탁 쓰면서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따지듯이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상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어떤 표정과 어떤 눈빛과 어떤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러니까 메타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은 네, 사실적과 의미를 그냥 그게 명확하다고 뚜렷하다고 말해주는 게 그러면 메타 그냥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메타 모델은 구분 뭐 따지듯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단은 사실과 의미를 그냥 구분해서 딱 그거는 그렇습니다라가 메타 모델이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자 다시 정리할게요.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왜곡되고 일반화되고 삭제되어 있는 그 말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꼬치꼬치 따지듯이 질문을 함으로써 삭제된 것을 보완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일반화된 걸 바로 잡게 만드는 거예요. 어, 쉽게 말하면은 근데 예, 네.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끔 질문을 한데 반을 합법이다. 우리 돌직구는 망치로 두드리는 합법이라면 이 메타 모델은 바늘로 콕 집어주는, 찔러주는, 따끔하게 찔러주는 그런 바늘 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늘 합법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네. 우리 상인 사님이 했던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돌직구잖아요. 이 설명하는 것은 이게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망치로. 자, 길가에는 휴지를 버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심에 떨어지는 사람이 몇 명인데 죽겠다는 생각을 해. 재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대학심에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없을까? 이와 같은 이 질문은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바늘을 가지고 콕 집어준 거지. 콕 찔러준 거지. 그러니까 따끔하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예. 오케이. 그러면 메타 모델하고 밀턴 모델하고 그러면 정반대라고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결론적으로 메타는 찔러주는 거고 밀턴은 찔러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둥그렇게 말해서 그 그렇죠. 초점이 가운데로 그렇죠. 밀턴 모형은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하셔서 아주 좋아요. 밀턴 모형은 의도적으로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게 밀턴 모형이에요. 추상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 이 빈 공간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우리 무의식의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옛날에 나훈아의 노래가 있는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을 때 사랑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 노래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자기만의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우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부간의 사랑, 뭐 자녀에 대한 사랑 여러 사랑을 이제 자기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산호라면 노래도 맞아. 자, 산호라면 좋은 일이 있겠지. 자, 산다라는 것. 이것도 사람마다 관점이 다 틀려요.
아, 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그래, 맞아.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 지금까지 그러면 살아. NLP가 메타 모델하고 그러니까 밀턴 모델하고 다 통합적인 건데요. 네. 지금 메타 모델은 그 사람의 각각에 따라서 성격이나 성향이 달라서 생각하는 해석이 다르면 어떤 사람은 메타 모델처럼 꽉 찔러줘야 되고 네. 어떤 사람은 그 밀턴 모델처럼 포괄적으로 부드럽게 말해줘야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메타 모형만 써도 안 되고 밀트 모형만 써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밀트 모형을 쓰는 거예요. 밀트 모형.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밀트 모형을 쓰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실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밀트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의미를 확고하게 해주는 게 밀턴이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맞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을 할 때는 밀트 모형을 써야 되고요. 부정적인 네.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면 메타 모델에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화하다 아, 그러면 보면은 그렇죠. 치고받고. 예, 근데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해요. 우리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시니어 힐링 강의를 하시니까 동기부여 강의를 중간중간 해야 되잖아요. 뭐 일동만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네. 어르신들한테 해주고 싶잖아요. 그 좋은 이야기는 네. 밀트 모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메타로 하는데요. 자 메타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심하게 말할 때는 네, 안 움직이면 죽는다. 예, 죽기 싫고 건강하려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게 밀트 모형이에요. 아, 이게요? 그렇죠. 안 하면 죽는다가 이게 사실적으로 제가 찔러버린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것도 막연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어려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도 밀트 모형이죠. 왜냐하면 움직인다라는 게 아, 막연하잖아요. 죽는다라는 것도 네. 막연하잖아요. 건강하다라는 것도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잖아요. 죽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죽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아,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저기, 교수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오래 살려면은 몸을 음,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몸을 많이 움직이고요. 자, 사람들을 자주 많이 만나고요. 활동을 왕성하게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혹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부 막연하잖아요. 이 자체가 밀트, 어떻게, Y가 그럼 제가 지금 안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움직이지 않으면이 너무 그런 포괄적이고, 왜 움직여야 되는 그 사설적인 부분을 많이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아니요. 아까 그 교수님 말 이야기도, 잘, 그 말씀도 저기 밀트 모형이에요. 우리 이사님이, 그래요? 그 자체가 밀트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이야기죠. 이미 그런 밀트 모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동기부여 강의는 밀트 모형입니다. 대부분의. 동기부여 강의 네. 자체가, 거의 밀트 모형입니다. 자, 행복은,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집니다. 이 자체도 지금 막연하잖아요.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인지, 자,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동기부여 강의할 때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느냐가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이것도 이제 막연하잖아요. 사랑한다. 우리 자신이 누구냐? 사랑이 뭐냐? 행복이 뭐냐?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동기부여 강의나 뭐 힘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거의 밀트 모형처럼 막연하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어떻게 말하는지.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할 게 참 많은데 이 메타 모델도 있고 밀트 모형도 있고 뭐 양자 언어학, SOM 패턴 뭐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우리 구구단을 외는 것처럼
말하는 공식이 만들어져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 말하는 공식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게 돼요. 우리는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을 딱 들어보잖아요. 그 사람 마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 수준, 인간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분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정도네. 아, 이 사람 이 정도네. 아, 이 사람 수준이 높네. 금방 우리가 그 수준을 파악하죠. 자,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은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관계 수준은 우리 수입, 돈의 수준을 결정하고요. 또 그게 우리 인생의 수준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 마음의 수준은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 말을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은 마음의 수준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수준 이하로 해버리잖아요. 그 말을 수준 이하로 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의 수준도 수준 이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근데 이 NLP를 훈련하다 보면은 말을 아주 고급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남들이 10분, 20분 이야기 할 수 있는 걸 단 1분 만에 이야기를 해서 설득시킬 수가 있고요. 그 사람 마음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의 귀를 잡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사람을 잡으려면 어떻게 뭘 잡아야 되죠?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돼. 그렇죠? 사람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의 경우를 보면 저는 NLP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말을 정말 돌직구로 했고요.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NLP를 만나면서 정말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저랑 1시간만 대화를 한다면 저는 모든 사람을 저는 바꿀 자신이 있어요, 진짜. 제 앞에 딱 누가 1시간만 딱 앉아 있어서 저랑 대화를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사람 마음을 제가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NLP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저 사람 마음을 나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마음을 훔칠 수 있어. 그 자신감을 이제 NLP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은 저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제 저희 자만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는데 저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 저는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재미가 있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근데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내 말에 빠져들게 만들고,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따르게 만들고 이런 데 있어서는 저 이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송강면 총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이제 송강면 총장님을 만난 김에 이제 우리 그것도 로드랜드 대학교에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송년 모임을 제가 계획을 했거든요. 우리 자체의 첫 만남 송년 모임도 있지만 로드랜드 또 송년 모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단 5분 만에 그냥 송년 모임을 계획을 하고, 자, 여러 명이 이제 동의를 하게 만들고, 이걸 우리 송강민 총장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이 로드랜드는 내가 이끌기보다는 정동원 교수가 이끄는 것 같다. 어떻게 정동원 교수가 말하면 다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정동원 교수가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동원 교수가 주인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실패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저항이나 거절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페이싱, 맞추기, 라포 형성,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어떤 민감성,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융통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두 분 이사님이 잘 좀 같이 배우고 훈련하셔가지고 정말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된다면 인간관계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도 지배하는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요. 인생 자체를 또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삶의 전략을 변화시켜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이라면 굳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내가 사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여전히 내가 가난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직업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면은 이건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하느냐? 자, 우리보다 앞서 성공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앞서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 상담을 잘하는 사람, 또 대화를 잘하는 사람. 자, 앞서서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모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방.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NLP는 바로 탁월성의 모델링입니다. 탁월성의 모델링. 즉,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성공했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강의를 잘한다면 나도 강의를 잘할 수 있고, 누군가가 상담을 잘하고 치료를 잘한다면 나 또한 상담 치료를 잘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말을 잘한다면 나도 말을 잘할 수 있다.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 게 바로 NLP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탁월한 그 역할 모델을 우리가 모델링을 함으로써 삶의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모델링 기법들도 제가 앞으로 계속 훈련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7가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NLP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정복하고 뭐 제한적 믿음을 바꾸고 또 자기 정렬된 삶을 살고, 자,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또 정복하게 만들고, 삶의 전략을 바꿔주는 이런 다양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동 교수, 당신한테 가장 축복, 가장 큰 행운이 있다면은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감히 NLP를 만나는 것이다. NLP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NLP와의 만남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제가 이 NLP를 가르치면서 NLP 속에서 NLP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큰 축복이자 행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상경 이사님, 오경수 이사님 두 분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NLP를 나눌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큰 행운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NLP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축복받은 하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마무리 소감. 교수님, 네. 아까 탈체면하고 체면하고 다른 점 한 네. 번만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탈체면은 체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체면이라는 자체가 빠져드는 거잖아요. 집중 몰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한테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탈체면이에요. 탈체면. 메타 모델. 그 다음에 밀턴 모델처럼 이제 체면 학법은 뭐냐면은 좋은 곳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좋은 곳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체면 학법인데, 이른바 밀턴 모델인데, 이거는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 빠져드느냐를 네. 생각을 해봐요. 네, 어떨 때. 자, 막연하게 말을 할 때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체면을 할 때 두 가지 다 사용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만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상담을 할 때, 상담 치료를 할 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찾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게끔 도와줘야죠. 그래서 메타 모델을 써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밀턴 모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아주 번갈아서 잘 써줘야 돼요. 제가 저번에 이상희 이사님 그 카톡에 답글 쓸 때 제가 이런 글을 제가 썼던 기억이 나요. 메타 모델을 20% 쓴다면 밀턴 모형은 80%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밀턴 모형은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80% 심어주면서 중간중간에 메타 모델을 쓰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80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 모델을 쓸 때는 반드시 라포를 형성하고 믿음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부드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이제 소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시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7시 반이네요.
자, 우리 오경수 사님부터 자 소감 한 말씀 나눠 주실까요? 네네.